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홍삼을 먹었어요. 아, 힘이 나네요. 정말요? 네. Why not?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맨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네, 저번에 편집하면서 인사를 해야겠다 아,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희가 간혹 까먹으면 전에 거에서 따서 좀 넣어주세요. 싫은데요? 싫으면 뭐 어쩔 수 네, 없죠. 전에 잘 기억해야겠네요. 전에 소스를 찾아서 너무 넣는 귀찮다. 거는 너무 귀찮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잘 지내셨죠?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지낸 편입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네.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난 에피소드보다는 잘 지낸 것 같다. 음, 입니다. 발전적인 삼각 축하드리고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지난주보다는 잘 지낸 것 같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축축 처지죠? 그러니까 그니까 뭐랄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잭이 이제 지옥 최 밑바닥에 갔다가 사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라고 말해도 그래도 지옥이다. 네. 살인범들이 있는 지옥이다. 나 같아도 어디 한번 암벽을 타보겠다 그래서 음, 선택을 하지 않을까. 개찐 도찐이니까. 네. 도찐 개찐이니까. 네.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저요? 네. 뭐 좋아지겠죠? 그쵸? 글쎄요. 굉장히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 좀 보셨어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1도 못 봤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나았다. 조금 봤다. 최근에 뭐 영화 많이 보셨죠? 저는 뭐 그냥 늘 그렇듯이 볼 만큼 봤고요. 어떤 걸 보셨나요? 그냥 근래 본 것부터 거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작은 시인에게라는 영화를 봤어요. 원제는 킨더가든 티처고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올해 베를린에서 금공상을 받은 나다브 라피드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신 요아브라는 영화더라고요. 한글 제목은 신 둘 다 요반인데 킨더가든 티처죠. 티처죠. 네, 네. 원제는 제가 얼핏 원제는 다른 거겠죠. 이스라엘어. 근데 킨더가든 티처라는 뜻으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무튼 일설에 따르면 사실 전혀 다른 영화라고 들었는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야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되게 거의 충실할 정도로 똑같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배경이 이스라엘이냐 뉴욕이냐만으로도 아마 완전히 다른 얘기가 저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는 유치원 선생님이 뭔가 시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이런 얘기지만 이 소년의 시가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이는 사실 천재일 리 없고 진짜 이야기는 그녀의 심리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기가 그렇죠. 납치당하고 싶은 사람인 건데 사실은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롤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물의 절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면에서 재밌었고 저는 조금 본 지가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 그 왜 납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 납치해서 그 명분이 그거잖아요. 그냥 냅두면 너의 재능을 세상이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건데 자기 얘기죠. 그쵸, 자기 얘기죠.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나의 재능을 이렇게 키워주고 했다면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잖아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짠하죠. 짠한 얘기고 짠한데 또 그 짠함이 사실은 그녀의 착각에서 그렇죠. 기반하고 있는 근데 그 착각도 되게 짠함의 그쵸. 일부가 되는 그런 그쵸. 내용이고 또 만약에 그 아이가 천재가 아니었지만 그런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을 뿐일지라도 어쨌든 그 아이가 어떤 일반적인 5살 아이가 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뭐 이제 자기가 시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를 짓고 그런 걸 하는데 근데 5살 아이가 중얼거리는 거 들어보면은 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시냐 아니냐를 규정하느냐의 문제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시에서 이 아이가 읽는 단어들은
되게 사실 저는 5살이 썼다고 아, 생각하기 그쵸. 힘든 그건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판타지죠. 그 판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이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때 이 음.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을 정말 사실 홀대하는 세상도 나오잖아요. 홀대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빠는 그런 면의 재능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쿨하죠? 막 이런 애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주인공의 행동이 되게 문제 소지가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 주인공 편을 좀 들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당연히 비난할 수 있죠. 네. 이 사회에 자기 생각만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이해가 된다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영화는 사실 그 같은 해 작년 선댄스에서 프리미어를 했었나요, 이 영화가? 아마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네. 이때 프리미어했던 영화 중에 더 테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라던이 나오는 포스터 구도가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더 테일이란 영화 자체가 이 나의 작은 시인에게랑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어뷰즈로 느껴지는 그런 건가요? 그 얘기 그런 거 아닌가? 아동학대 이야기? 맞아요. 그 아동 강간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더 테일이라는 에서 로라던과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사실 어릴 적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에서 옆에 네, 앉아있는 아이가 네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과격한 이야기고 훨씬 더 센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 나의 작은 시인에게에서 그 이 캐릭터 어린애 캐릭터 이름 뭐죠? 지미랑 매기 질레날이 가지고 있는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는 관계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 면에서도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치원 교사가 남성이었고 그 똑같은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절된 예술혼에 대한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여자아이였으면 정말 물론 여기 영화 안에서도 지금의 성별 구도로도 범죄인 것으로 잘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랄까 되게 설득력 있게 그 밸런스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제로 범죄고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데 그거를 또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1인칭에 가까운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기 질레날의 감정만으로 온전히 거의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녀의 그릇된 행동들이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매기 질레날의 그런 논리가 빈약하고 어쨌든 되게 보면서 되게 많이 찡그렸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히려 더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홍삼 먹어서 네. 열이 나요. 적어도 뭔가 약간의 효과는 있다는 뜻이네요. 또 어떤 영화 보셨어요? 그리고 김윤석 감독의 데뷔작인 미성년을 봤고요. 굉장히 영리한 영화예요. 뭐랄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의외로 이분이 감독으로서의 야심을 많이 참고 뭐랄까 힘이 들어간 연출이 많지 않아요. 드라마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심심할 정도의 연출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뭔가 배우들 사이의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걸 잘 끌어냈고 왜 이 영화가 20억밖에 투자를 못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의 예산에서 영화를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중함이라는 게 그냥 그런 숫자 감독들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재밌게 봤어요. 그렇지만 끝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캐릭터가 강원도에 가서
한 방파제에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 전체에서 사실 빠져도 상관이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날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이 영화의 결과 어울리지 않는.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종의 멜로드라마 안에서 이분이 뭔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뭐 그냥 재밌는 멜로드라마를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장면이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좋기도 했고 음, 기억에 남는 장면도 그 장면이고 아니 잘한다고 또 표현을 하셔서 예, 뭔가 그 장면이 유독 예, 예. 그 장기가 드러나는 그런 네, 장면이었던가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장기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거 각본은 다른 분이 쓰신 거예요? 뭐 모르겠는데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강변 음, 호텔을 봤고요. 일단은 이 홍상수 감독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좀 얘기를 음, 했었던 것 같은데 짧게 확실히 그의 나이듦이 느껴지는 음,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점점 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음, 영화도 흑백처럼 좀 시들었고 음, 플립들이라는 제목을 쓰면서 음, 흑백의 화면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율배반적인 음,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 영화는 그게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 영화죠. 이 호텔이란 공간 자체도 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눈이 내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풍경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아름다움이 있는 영화였고 사람도 잘 안 드는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 진짜 시간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이게 참 루틴한 생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한 시간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현실이라는 게 그쵸. 음, 뭐 극장들도 뭐 먹고 음, 살아야겠죠. 그쵸. 뭐, 네, 그렇고요. 네. 강변호텔 내리기 전에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보고 싶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아직 못 들어요. 보셨구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더 와이프를 봤고요. 글렌 클로즈의 요거는 개봉한 지 꽤 됐죠. 예, 예, 예. 음, 근데 확실히 글렌 클로즈의 연기는 우아하고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있고 그 남자의 아내가 사실은 뭐 대필 작가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저 안 본 영화긴 한데 비가이즈? 음, 그 에이미 아담스가 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남편 이름으로 발표하고 난 그 영화를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나 그 영화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요. 응. 그때 빅아이즈가 개봉했을 때 네. 로봇 영화 중에 빅 무슨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빅히어로인가? 빅히어로인가? 그런가 보다. 그 그거를 하얗고 크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같이 개봉했어요. 네. 근데 제가 빅아이즈 달라고 했는데 빅히어로 티켓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왜 나오지 하면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시간이 똑같았나 봐요. 비슷하거나. 저 그것까지 정확하게 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이거 이 영화를 신청한 게 아니다. 이 영화 표를 산 게 아니다. 내 표를 돌려달라.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강렬해서 내용이 다 잊어버린.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빅아이즈 그 팀 버튼 영화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영화를 안 봐서 음. 그것만 알아요. 그 내용과 에이미 아담스와 크리스토프 왈츠가 나온다. 팀 버튼 맞았던 것 같아. 네. 네, 팀 버튼 영화 맞네요. 이 영화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약간 남편이 빼돌려서 뭐 팔았나 그래가지고 여자가 약간 미쳐버리고 막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비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더 와이프로 네, 돌아오고. 한편 팀 버튼은 덤보라는 영화를 또 내면서 여전히 열심히 활동 중이시고요. 네. 어쨌든 더 와이프로 돌아와서 그러고 보니까 이 더 와이프도 나의 작은 시인에게가 생각나는 면이 있네요. 자신의 이제 작품을 물론 이제 반대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제 자신의 작품처럼 발표하는. 뭐 사실 그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갈등하고 자신의 존재 혹은 자신의 대리 존재로서의 작품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녀의 괴로움 같은 게 글렌 클로저가 일단 연기를 잘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념이 없지만 재능을 가진 작가가 있고 그런 작가가 얼마나 그걸 뚫고 나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저주받은 건가.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인 배경도 있지만 여자 작가들이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사회 환경 때문인 게 뭐 99%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재능으로 이 시장을 뚫어봐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1%의 의지를 그녀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어떤 결에서 본다면은 괴로운 일이구나. 차라리 안 썼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렇군요. 더 본 거 없어요? 본 거 저 없어요? 하나 더 봤는데 네. 저 퍼스트 리폼들을 봤어요. 음, 다음 주 정도에 개봉하는데 되게 저는 처음에는 뭐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 보다가 뒤에 가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내용은 저번에 그 펭귄맨님이 예전에 보셨을 때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내용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제 약간 기념품 가게같이 된 교회를 지키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자기의 신도의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편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아 자살을 했었나? 자살을 본 적은 했어요. 있어 기억이.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한 이유가 그거였죠. 환경 운동가였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으나 뭔가 그런 것이 희박하고 사회에 희망이 없다. 막 이런 마음으로 약간의 이제 시위적인 의미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 그런 그 환경 운동가에 대한 얘긴지는 전혀 몰랐고 그래서 보면서 뭐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환경 파괴와 그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트럼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영화고 재밌는 게 약간 그 화면이 4:3이잖아요. 네. 근데 인물이 대화할 때 되게 클로즈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샷들이 몇 개 있었는데 나의 공간에 거의 침범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우면서도 그 인물들이 다 약간 눈을 똑바로 못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이 톨러 목사? 이 에단 호크가 연기한 톨러 목사의 내면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약간 불편하고 자신이 없고 회의감에 약간 사로잡혀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퍼스트 리폼드도 그런 영화긴 한데 사실 좋은 극장에서 클로즈업을 보면은 언제나 부담스럽죠. 그쵸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관객들에게 이제 도전하듯이 이렇게 정말 나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과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약간 얘는 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 등장인물들 이름이 다 약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임신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하는 역은 메리였고 그 자살한 남편이 마이클이었는데 그 마이클이 성경에서 그 사탄에 대항해서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런 뭐랄까 이야기적인 유사점 이런 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게 사실 그냥 신이 노해서 재난을 일으킨 거지만 그게 이 시대에 와서는 그냥 환경 재난이 된 거잖아요. 환경이 너무 파괴가 되면서 그 재난으로 읽히는 부분. 그게 또 좀 재밌었다고 생각한 게 보다가 보면 이제 중간에 그 희생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큰 세계의 위협이 3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 파괴라는 네. 것도 재밌었고 거기에서는 결국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결말이었는데 여기에 약간 이 영화에는 구원을 이뤄내는 결말이라고요? 아까 그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그 전쟁에 없던 일을 만드는 거죠. 그 씬을 통해서 그 여기에서 오마주된 그 씬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씬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딴에 이제 그 세상을 구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을 봤고요. 네. 너무나 영화적인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확실히 드라마를 찍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영화적인 이야기고 뭔가 이 첫 버전이지만 이 존 르카레 똑같이 원작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틴커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좀 보이지 않는 허상이랑 싸우는 얘기라면은 이 이야기는 냉전의 허무함과 인물들이 허상이 되어가는 싸움을 이야기. 하면서 네. 싸움을 하면서 허상이 되어가는 이야기라 가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영화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맞는 접근인가? 라는 생각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박찬욱이란 감독이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스텝을 내딛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에서는 감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감독들이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그런 행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드라마는 BBC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른 좋은 드라마들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영화적인 이야기라는 거 말고는 특출나진 않아요, 사실. CG를 사용하는 장면들은 CGT도 좀 많이 나고 물론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이 실제로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서 그 CGT가 나는 걸 겁내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BBC 드라마들을 봐도 좀 CGT가 나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CG 회사는 CGT를 내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돈 들어간 느낌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런 이유를 가장 먼저 많이 듣긴 했어요. 약간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 돈 들어간 느낌 나는 그런 그러니까 CGT를 좀 내는 게 유행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큰 영화 느낌 이런 건가? 뭐 신기하네.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근데 드라마로서는 진짜 우아한 얘기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플로렌스 퓨가 스파이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스파이인데 이 원래 배우였어요. 원래 그냥 주목받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동네 연극 배우인데 이제 캐스팅이 되는 거죠, 스파이로. 연기를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테러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역할은 이거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영화적인 이야기다. 그 영화 시나리오 쓰고 뭐 백그라운드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 설계자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스토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백스토리에서 백스토리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미망인 역할이 되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너무 스포일러인가? 어쨌든 우리 원래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저희 방송은 늘 스포일러 후반부에 클라이막스 씬이 뭐냐면은 이 플로렌스 퓨가 결국에는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말 그대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거기서 미망인으로서 마지막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받고 영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반이스라엘주의자고 이 어떤 테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영국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영국인이 영국에서 테러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 여자를 데려온 거죠. 근데 그러면 고용한 데가 영국이 아니라 레바논인 거예요? 고용한 데는 독일이에요. 그래요? 독일인데 독일에서 그 미망인으로 만드니까 레바논에서 이 미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테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스 퓨가 이제 다시 영국에 갔는데 폭탄을 들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레바논 쪽에 설 건지 영국에 설 건지 독일에 설 건지. 근데 물론 이 선택의 순간조차 주지 않아요.
가면은 문을 열면 바로 독일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거기서 뭐 바로 폭발을 시키면은 자살폭탄 이런 거 할 그것밖에 수는 없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약간 당황해하면서 그 세트가 다 지어져 있어요. 폭탄이 터질 걸 대비해가지고 모래로 다 채우고 그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안에 막 쇠함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가방을 넣는데 거기서 그 이 독일의 정보팀의 리더격인 사람이 계속 연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거짓인 걸 아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폭탄을 이제 그 상대방에게 건네는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러는 진짜 다른 방식으로 되게 멋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네.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때리는 수도 있어.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나오는데 그 드러머 리틀 드러머 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드러머 걸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리틀 드러머 걸은 사실 주인공이 리틀 드러머 걸인 거고 리틀 드러머 보이가 뭐냐면은 전쟁에서 푹 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그 리틀 드러머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그 약간 위험한 애들 잡아와서 고문해가지고 정복해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수많은 리틀 드러머 보이들을 만들어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에 관한 드라마인데 오히려 그러면서도 이게 박찬욱 감독스럽죠. 이게 인터뷰를 보니까 현재까지도 있는 이야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사방팔방 다 살피면서 하는데도 그럼 보통 원래 매력이 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점이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가진 한계라는 게 좀 명확하긴 한데 근데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다 알고 다 고려해서 사실 되게 영화적인 것도 많지도 않고 근데 이게 더 고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싶네요. 보세요. 이거 뭐 그냥 집에서 보면 되는데 네. 다음 주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정도 노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지난 2주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죠. 슬픈 소식 많이 있었죠. 아, 네. 많았나 보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아니스 바르다 감독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슬펐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아트 시네마에서 바르다의 해변을 봤고요. 요즘 한창이죠. 네, 전에 못 봤던 영화라 가지고 좀 보고 싶기도 했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좋았어요. 네,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약간 상갓집에 온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황에 상갓집 가면 오랜만에 보는 사람 있고 그런 것처럼. 네네. 그래서 뭐 고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내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쵸. 그다음에 뭐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네, 박수도 치고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바르다의 해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나 고다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누벨바그의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이기도 하고 이젠 더더욱.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다르와 바르다가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생각도 들었고 고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얘기가 또 누군가에겐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고다르한테 관객은 어쨌든 어느 정도 계몽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관객을 자기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부존이도 노력을 했고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다르의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대기 순으로 봤을 때 영화에 대한 가장 완벽한 강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물론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모든 영화를 다 없애고 단 한 명의 영화만 남기라면 그건 고다르 영화일 것 같아요. 일종의 시네마를 대표하는 병전처럼 이미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숭고한 게 있고
그런데 바르다는 되게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르다는 자신이 관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는 영화를 찍었고, 그 자기를 되게 오픈하는 영화를 많이 찍은. 그런 면에서 그 자기를 오픈한다는 면에서 사실은 나르시스트죠. 이게 근데 카메라를 드는 사람은 원래 나르시스트거든요. 네, 이렇게 빨리 그거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찍는다는 영화의 뭔가 고전적인 원칙을 깨우친 뒤 그거를 되게 뒤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바르다 해변에 이제 거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이 관계를 뒤집음으로 인해서 바르다라는 인물 자체가 일종의 거울로서 작동하는구나,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 되네요. 뉴스가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막 그런 트리뷰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했을 때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는데, 이게 바르다가 20대 그린 자화상이고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그린 자화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되게 비슷한데 또 굉장히 달라서 60년? 60년 정도 됐나? 이 그림 사이에는 한 50년의 세월이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되게 뭐랄까 변화를 좀 되게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서 재밌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애플 TV가 발표를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TV 시리즈라든지 뭐 데미안 셔젤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오프라 윈프리, 아니면 뭐 JJ 아브람스 같은, 아니면 심지어 뭐 브루클린 프린스까지 뭐 플로리다 되게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던 브루클린 프린스까지 뭐 다양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드라마 중심이더라고요. 아, 이 진짜 애플이 무서운 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따라갈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 해보자고 약간 맞아. 되게 느긋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오히려. 느낌이네요. 네. 예. 막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된 것부터 네. 하는 거죠. 이 그리고- 스크린 크기와 이런 예. 거에 맞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쏟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뭔가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은 회사고 네. 근데 제 기계들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한테는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플릭스가 평소에 발표하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우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애플 TV에 반영이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기분 나쁘겠는데? 뭐 어쨌든 내가 넷플릭스를 운영한 입장이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다 이거는. 뭔가 후발 업체의 유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좀 애플이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꼴보기도 싫고, 그리고 뭐 준비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뭐 계약했다, 뭐 하기로 했다, 성사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뭐 엄청 오래됐는데 별로 진전된 게 아직까지도 없고.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계약이라는 게 그냥 뭐 가계약을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어그러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곧 개최가 됩니다. 며칠 전에 라인업 발표를 했고요. 보고 싶은 작품? 아, 근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자세히 안 봤어요. 저는 한 번 쭉 훑어봤는데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글로리아 벨, 세바스티안 렐리오 감독의 글로리아 벨이랑 저는 이거 약간 다른 기사 같은 거에서 봤는데 체코 영화인데 겨울비행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체코에서는 상당히 이제 잘 된 영화였는데 그냥 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겨울에 10대 애들이 차 타고 떠도는 이야기인데 그냥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정도? 그 빌 스트리트 푸드톡. 이프 빌 스트리트 톡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뭐 아니면은 뭐 프레드리 와이즈의 인디아나 몰로비아 인디아나도 상영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 못 봤는데 서칭 포 있었구나. 인마르 베리만도 상영을 하고. 그것도 있어요. 그 빛의 삶 로비 밀러 음, 보고 싶었던 거.
아 그리고 그때 1부에서 한번 얘기하신 아 1부 아니라 베스트 5로 한번 얘기하신 아포칼립스 애프터가 종말 이후란 제목으로 아, 단편에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게 제목을 바꾸고 스틸컷이 없었나? 저도 한번 쓱 봤는데 있는지 몰랐네요. 베르트랑 만디코 영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스틸컷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니면 그게 추가됐을 수도 있지만 추가됐을 수도 아무튼 있죠.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음. 충실하게 종말 이후. 다음 에피소드에는 잠깐만. 넘어가는 거 맞죠, 지금? 네네네.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왜냐면 아, 저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음, 이거 아틱을 봤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영화 아틱도 봤는데, 아틱도 너무 재밌어요. 아, 제가 아틱도 보고 극장에서 박수를 쳤는데, 오늘 중에 제일 지금 신나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음. 같이 보러 갔던 친구가 음. 쳐다보면서, 이게 그 정도 영화야?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보시니까. 예, 좀 민망했어요. 그 되게,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나요? 그러니까 뭐 영화 되게 사실 마스터피스라서 박수를 친 건 아니었고요. 북극에서 그냥 생존기잖아요. 사실 별로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진짜 열심히 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어서 후반부에 엔딩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전까지는 저는 너무 혹해서 봐서 전반부는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처절한 생존기를 담고 있죠.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루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서 SOS라는 글자를 만들고 눈밭에. 낚시를 하고 매일 그 빙산의 능선 같은 데서 그 무전기를 돌려보고 뭐 그런 루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장소를 빠져나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고 재밌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건 다음 에피소드 뭐 할 건가였죠? 네. 다음 주에 바이스 개봉하고. 뭐 바이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퍼스트 리폼드도 개봉하지 않나요, 이제? 같은 날 할 그리고 거예요. 러브리스도 있고. 러브리스는 18일. 그러면은 자, 나 공포의 묘지 보고 바이스 싶었는데. 뭐라고? 공포의 묘지 보고 싶었다. 재밌게 보시고요. 네네. 바이스, 퍼스트 리폼드, 러브리스. 중에 한 편? 네, 고르시죠. 미정으로. 안 본 것 중에 바이스나 러브리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스를 아예 안 봤으니까 바이스를 할까요? 그건 너무 리스크인가? 러브리스를 할까요? 난 바이스도 봤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은 바이스를 먼저 하고 러브리스 그 다음에 할까요? 그럼 일단 바이스를 하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담 맥케이와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샘 라겔, 샘 라겔이 나오는 영화 바이스. 스티브 카렐도 나오고. 네, 이 아담 맥케이가 뭐 좋은 감독이죠. 다음 에피소드에선 그러면은 네. 네. 아마도 바이스를 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스, 조던 필 감독의 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